뚱탑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로 출근한 지가 아마 사흘이 된 것 같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후원금도 5배 늘었다고 하고요. 자, 기대감이 미풍이냐 이게 폭풍 태풍이 될 것이냐. 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의 시간이 왔어요. 왔다. 네, 네. 한동훈의 시간이 온 거는 명백하고 다만 이 한동훈의 시간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적당한 시기에 좀 그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수 대선 1위 후보고 여러 뭐 이제 좀 반듯한 엘리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수가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상이거든요. 네. 반듯한 엘리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보수 진영의 갈증을 좀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픽 의뢰로 12월 25일, 26일 무선 ARS 100% 조사를 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 역량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48.2, 불리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30.8, 그리고 영향이 없을 것이다 13.1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불리와 유리가 한 18%포인트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모든 기준은 우리가 35대 60으로 계산을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본다고 한다라면 예. 굉장히 많은 어떤 희망이 이제 투영이 됐다라는 건데 뭐 오늘 이제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있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나쁜 놈을 넘어서는 뭔가를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론과 이게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을 돌이켜 이재명 나쁜 놈만으로 네. 돌이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이 28일입니다. 자, 특검법.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 힘을 실은 모양새인데 오늘 이게 좀 확장력을 꾀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벌써.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오늘이 바로 이제 첫 시험대라고 첫 번째 봐야 되겠죠. 시험대. 첫 번째 예. 시험대입니다. 내일은 또 비대위원 인선이 어떤가에 있을 따라서 거고요. 이제 평가를 예. 받을 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목 효과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방금 네. 전에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미디어 리서치 방금 전에 이제 소개를 해준 그 조사입니다. 개요를 이미 말씀드렸고 무선 100% 자동답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도 25일, 26일이니까 성탄절과 이제 그 다음 날 실시된 조사인데 네. 국민의힘이 39.5%에서 지지율입니다. 42.4%로 2.9%포인트 상승했죠. 네. 이것도 인물에 따른 지지율 반등 효과, 지지율 상승 효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39.1이었던 지지율이 35.7%로 3.4%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뚝 떨어졌네요. 물론 네. 뭐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무려 3.4%나 네. 하락했다는데 이게 뭐 무려는 아닙니까? 무려 이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담백하게 35.7로 네. 3.4%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표현이 과하면 자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건 떠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지금 RN서치가 아시아 투데이 의뢰로 지난 23일, 24일 성탄절 직전 양일간 이제 실시했던 이 조사에 보면 이건 이제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이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가 49.7%. 그냥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으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49.7%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또 42.8%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아주 많은 또 차이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물어볼 때랑 또 찬반을 물어볼 때랑은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민주당이라는 이 또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49.7 대 42.8이면 그래도 이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여론상으로.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고 하는 이게 악법이다. 네.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는 쪽하고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대통령과 결을 달리하고 목소리를 다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똑같아 버리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상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걸 본인의 입장을 밝히더라도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도 네.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나올지가 아하. 사실 관전 그게 포인트라고 볼 봐요. 포인트다. 요거는 예. 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배준창 소장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질문 특히 이런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슈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는 질문의 주체가 누구고 아하. 어떤 단어가 들어갔느냐가 굉장히 이거를 많이 좌우를 달라진다는 해요. 거죠. 그거를 예. 가지고 사실 여론조사 회사나 의뢰하는 쪽에서 좀 장난질도 칩니다. 소위 네. 말해서. 네. 이게 뭐 장난질 쳤다라는 게 아니라 강행 처리 하는 거를 그 발언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강행 처리라고 하면은 아하. 일단은 야 왜 강행 처리해 여야 합의를 아. 해야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묻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묻는 것과 이게 다 다르다라는 차이가 거예요. 좀 난다. 그러니까 예. 지난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12월 7일에서 8일 무선 전화면접 100% 조사 네. 이때 보면은 대통령을 주체로 해서 물어본 거예요.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네. 행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70 행사해야 된다가 20. 그러니까 완전히 온도차가 다르죠. 다른 다르죠.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하. 이 여론조사로. 여기 예. 질문에 좀 달라진다고 하고 좀 전에 3부에서 유상범 의원이 이제 언급한 70%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국민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내용이고요. 뭐 모든 내용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어제 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슈 전 대표 지금 결국 탈당을 했는데 일단은 탈당서 논문 들으셨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하고 조금 비교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분량 자체가 워낙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수락 연설에도 당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가령 이제 불체포 특허는 앞으로 이제 폐지는 이제 포기는 네. 서명을 해야 공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불체포 포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예. 여기 굉장히 좀 강력한 좀 의지가 결연한 의지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당선되고 그 이유는 더 이상 비대위원장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때면 좀 다른 사람이 뭘 할 건데요. 누군가 예. 다른 사람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을 텐데 출당 이야기를 거론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어요. 아, 민주당을 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을 향하고 있고. 네, 목이 좀 막혀서. 목이 그러면 갑자기 활육청산. 아, 예. 아침에 또 이게 좀 목이 좀 막혀요. 예, 목이 깜짝 메이네요. 놀랐습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숯불갈비집에서의 네. 이 입장문은 분량 자체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매우 긴 분량이에요. 네. 저도 읽다가 이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읽었는데 근데 내용에 그 아주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당의 관계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설계하고자 하는 또 앞으로 당의 방향. 그러니까 확연히 민주당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된 그동안의 관계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입장 정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방향. 그런데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런 기득권 보수의 모습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자기만의 새로운 당의 모습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죠. 총선 때까지는 아, 절대 국민의힘과 합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없다고. 이야기는 뭐냐면 못을 박았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도 별 할 이야기가 없어지는 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각자의 길을 간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김준일 에디터 보시기에 이 지금 여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2030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잠재력 포텐셜을 네.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총선보다는 대선에서 오히려 좀 더 본인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네. 제가 가장 동의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30한테 인기가 있다.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국민의힘 특히 이제 그분들은 뭐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예.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어디를 봐도 2030의 그 지표로 보면은 인기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제가 좀 납득이 될 것 네. 같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그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은 이제 노년층의 인기가 많습니다. 노년층이에요. 반대네요, 그러면. 예, 60대 그거에 그러니까 현재 이 보수 진영의 지지율하고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보다 2030에 조금 더 인기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총선 판도를 완전히 지금 불리한 이 구도를 다 뒤집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되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저는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 방식을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딱 12년 전에 박근혜 비대위가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비대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게 열흘 만이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물러나고 한동훈이 온 게 8일 만이에요. 아.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빨리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예. 그 정도로 급하다라는 건데 성공 방식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가장 네, 소위 말해서 보수가 대기업, 재벌 이런 쪽에 너무 편중돼 있다라는 여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4대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요. 또 너무 노년층에 이제 반공보수에 치우쳤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올드하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이제 그 반공 쪽에 뭐 있다라는 거 그거를 하나씩 해법을 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경제민주화 김종인을 데려온 김종인, 거. 네. 두 번째가 4대강을 반대한 이상동 교수 데려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예.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이준석, 데려온 거. 예. 그리고 당 색깔이 바꿔버렸어요. 예. 파란색에서 아예.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처방이 딱딱딱 있고 이거는 본인에 대한 성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성찰, 보수에 대한 성찰.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 그 얘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만약에 2030의 인기를 굳이 지금 타령을 할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보여주면은 옵니다 그냥. 알아서 뭐 올 것이다. 복잡하게 뭐 2030이 뭐 여성의 인기가 없네. 이 갈라치기한 이준석이 떠났으니까 여성들이 올 거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네, 이런 소장님. 이런 분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분명히 또 이게 겹치는 뭐 캐릭터 네. 성격은 분명히 또 있죠. 한편으로는 이제 두 사람의 나이는 12살 또 띠동갑이에요. 두 네. 사람 모두 소띠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또 알려져 있기로는 두 사람 모두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을 또 읽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모비딕은 많은 사람 읽었겠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박신 예. 변호사. 저는 다 읽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건 네.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 21일 네.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불러왔던 바람이 젊은 세대 교체의 바람이었는데 그런 바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가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다. 물론 뭐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여야 간의 정쟁 구도 속에서 뭐 비판을 많이 또 야당으로부터는 또 받기도 하는 인물이지만 그렇죠. 그런 이제 구도에서 이 이재명 대표하고 대결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20대 30대 MZ 세대에게 안 밀린다. 이런 분석의 개념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예. 할 때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는지 물어봤는데 만 18세 이상 20대는 한동훈 40%, 네. 이재명 44%, 30대는 한동훈 46%, 이재명 38%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 적어도 다가오는 총선이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이제 성격이 좀 바뀌어서 아하. 한동훈 이재명 대결 구도가 된다면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가 꼭 있지 않아도 이렇게 20대 30대 MZ 세대에게 뭐 지금 현재 나오는 조사 결과로는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건 대체할 수 아니냐.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분석이 거죠. 나온 거네요.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대선이라면은 한동훈의 이 매력과 개인의 어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후보한테 집중되잖아요. 보니까. 정당도 예. 있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때문에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의원을 찍겠다.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는 이를테면은
이를테면 원래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분들 아니면 뭐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 진보 성향이 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그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집 나간 보수를 끌어안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최근에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보수층에서 실망했다가 약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단 뭐 몇백 표 차로 네. 이렇게 격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 데에서 이 중도층은 그런 걸로 안 움직인다니까. 한동훈이 왔어? 내가 한동훈이 왔으니까 찍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아니다.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컨텐츠가 뭐냐? 왜 반성을 그걸 안 해? 볼 것이다. 그거를 봐요. 그러니까. 자, 예.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일성이 불출마 선언입니다.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안 나가겠다. 요 총선 전략상 이 불출마 선언 어떻게 봅니까? 이게 제가 세 가지의 네. 메시지로 분석을 합니다. 관련된 뭐 칼럼도 지금 제가 써서 기고를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뭐 짜낸 그 뭐 한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당 내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네. 뭐냐면 내가 불출마한다.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중진 희생 혁신한 이야기할 때 반응 안 했잖냐. 이제 내가 불출마하니까 공천은 피바람 불 거다. 기다려라. 공천 이 신호로 봐야 될 얘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수락연설에서도 강력한 경고장을 던져놨죠. 불체포 예. 특권 이야기하면서. 그건 또 이제 자 불체포 특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또 하나의 이 불출마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죠. 자, 나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사실상 당 대표로 총선 때까지 이 총선 경쟁력을 견인하는데 국민의힘, 난 네. 불출마인데 이재명 대표는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 안 하냐 네. 이런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메시지 성격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최근에 뭐 관심이 하도 많이 모아지니까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지 않느냐. 네. 뭐 이렇게 관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쏠리느냐 기울어지느냐. 이게 많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우려하는 거예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나가고 지역구도 당선되고 만약입니다. 만약에 총선 승리까지 견인하면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다 줄 쓸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그런 걸 초장에 이럴 거 막기 아니에요. 위해서 그러면은 불출마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 총선에서 그렇게 승리를 견인했다면 만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게 갈등과 또 분열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걸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택했고 그 메시지를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여론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픽 네. 의뢰로 12월 25, 26에 아까 전에 소개했던 무선 AR에서 100% 조사. 한동훈 출마 어디로 물어봤어요. 네. 종로구에 출마해야 된다 15.3. 예. 이재명 대표와 지역구에서 붙어야 된다 22.6.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 9.1. 비례대표로 출마해야 된다 16.1.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27.3. 잘 모른 9.6. 요 조사가 그냥 있었군요. 골고루 다 있어요. 다 있네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무슨 선택을 하든 이것 때문에 더 표가 가지도 않고 더 표가 깎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다 보는 거잖아요. 그냥 다 납득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좀 전해졌던 얘기가 한동훈 장관이 딱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뜬 거는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예를 들면 17대 1 이렇게 네. 붙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격파하고 뭐 그렇죠. 이런 그 거가 막 모습들. 떴는데 네. 원오브댐 300명 중에 한 명이 되면은 본인의 발언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의 어떤 뭐 주목도 이런 게 훨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장관이라든지 다른 정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다더라는 얘기가 이 보수 진영 내에서 파다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또 하나는 번째, 예. 지금은 뭘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에 출마한다고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쉬운 데 간다. 이렇게. 쉬운 데 간다. 야, 한동훈부터 자기 희색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해요. 비례로 나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자, 연동형 우리 계속 갈 겁니다. 예. 그러면은 위성정당 가야 돼요.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위성정당 갈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고. 그래서 험지 나갔다가 떨어지면은 예를 들면 황교안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안 나가겠다. 이게 나는 혁신이고 쇄신이다. 그럴 바에 처음부터 불출마 선언한 게 맞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내려놨으니 다 따라와라 라는 시그널이니까
대대적인 공천 혁신 네. 아니면은 공천 학살 뭐 아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예상된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세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반대되는 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인데 어떨까요? 이 등판을 어떻게 볼지 특히 쇄신에 대한 압박 민주당 내에서 좀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에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네. 부담이 되겠죠. 뭐 앞서 코너에 출연했던 유상범 의원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어떤 색깔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부담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도 가장 큰 과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그쵸. 되돌이킬 수 있을까.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이 결과를 보면 이낙연 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가 30.5%입니다. 아, 가능성이 낮다는 59.3%. 더 높네요. 에이 그럼 뭐 가능성 안 높네. 아하. 별거 없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낙연 신당에서 내는 후보가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표를 100표든 1000표든 가져가면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 그리고 입장에서요. 예. 비례대표 제도가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이낙연 신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합류해서 그 표를 가져가면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돌려야 될 사람은 이건 뭐 누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 뻔히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아니라 오늘 뭐 만난다고 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낙연 전 대표의 총리의 마음을 돌려야 어떻게든 된다. 돌려야 되는 거죠. 네. 자, 어떻습니까? 좀 가장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또 신당 창당 이게 가장 지금 연말 연초에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공정이 네. 데일리안 의뢰로 12월 25일 26일 무선 자동응답 100% 조사를 네. 했는데 이낙연 신당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30.5%가 네, 얘기를 가능성 좀 높다. 했습니다. 예. 아, 예, 금방. 예, 했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준석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25.9가 가능성 낮네요, 높다. 이준석 신당이. 예, 더 예. 낮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보수 진영 쪽에서 오히려 더 가능성을 높게 보는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쪽에 분열되길 바라는 이준석 신당은 반대예요. 진보 진영 쪽에서 더 지지하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역선택 같은 거네요. 예, 이쪽은 역선택 같은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당이 얼마나 이제 성공할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이 만나서 이낙연을 붙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통합비대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수순이라고 봐야 돼요. 이준석을 더 이상 붙을 수 없었던 게 수순인 것처럼 네. 이낙연을 붙을 수 없는 것도 수순입니다. 이낙연 지금. 잡을 수 없다. 예, 예.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거. 그러면은 이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나가? 그러니까 통합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언정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보수 언론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묵사의 정치라는 거예요. 묵살이요. 예, 묵살이 근데 조용화의 묵자에 죽일 살자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공천에서 지금 다 컷오프 시키고 있고 아하. 비명들 예. 이를테면은 뭐 친이낙연계들 이게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본인 할 일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도 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 윤석열 빼놓고는 없어요. 지금도 170석이에요. 그럼 뭐 다음에는 몇 석을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죠. 사람들한테 원래 민주당 찍는 분들 말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친민주당 성향이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돼요. 지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공관위원장 이제 임명하고 특히 또 선거제 이걸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선거제하고 이런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선거제는 결국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준연동형이냐인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또 뭐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네. 자꾸만 포용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 네. 비명계에서 심지어는 뭐 이탄희 의원도 준연동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약속이거든요. 연동형이에요, 이미 준연동형이요. 불체포 예. 특권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격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외연을 사실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이거죠. 이재명 대표의 결단입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곰수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느냐 마느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떠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저희 1월 1일 새해 첫날에 특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요. 뉴스킹에 두 분과 같이 아주 토크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종상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